너 때문에 다 망쳤어서.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행동해. 솔직히 말해서 그쪽 학벌은 우리 민준이 인생의 흠집이에요. 5점이라고요. 이 서늘한 한마디가 최고급 한정식집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평생을 함께할 가족을 맞는 상견례 자리. 시어머니 될 사람이 예비 며느리의 면전에 대고 던진 잔인한 비수였죠. 낡았지만 목 좋은 상가 건물 앞입니다. 67살의 김영숙. 그녀는 이 동네에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독한 건물주입니다. 세입자들의 사정은 그녀에게 통하지 않죠. 월세가 밀리면 가차없이 호통을 칩니다. 아니, 장사 하루 이틀 해요? 날짜는 칼같이 지켜야지. 영숙이 이렇게 지독해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 가난하다는 이유로, 가방끈이 짧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숱하게 짓밟혔기 때문이죠. 시장 바닥에서 버려진 채소 시래기를 주워다 팔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영숙에게 돈과 학벌은 세상의 멸시로부터 자신을 지켜주는 유일한 갑옷이었습니다. 그래서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 다니는 아들 민주는 그녀의 훈장이자 삶의 이유였죠. 내 아들만큼은 흠결없는 완벽한 짝을 만나야 했습니다. 같은 시각 화려한 유리 빌딩이 늘어선 판교의 한 IT 스타트업 사무실입니다. 33살의 이지은. 그녀는 밤샘 야근 후 퉁퉁 부은 얼굴로 컵라면을 먹고 있습니다. 직원이 건네는 피로회복제를 마다하고 오히려 곁에 선 직원들의 어깨를 주물러 주죠. 다들 고생 많았어요. 오늘 오전은 무조건 쉬어요. 지은은 이 회사의 대표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곧바로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죠. 병든 어머니의 병원비를 대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낡은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팔며 독학으로 코딩을 공부했고 숱한 실패 끝에 지금의 회사를 일궈냈습니다. 그녀에게 삶은 억척스럽게 버텨내는 것이었고 곁에 남은 사람의 진심만이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가온 상견례 날. 영숙은 위아래로 훑어보듯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단정하지만 명품 하나 없는 수수한 옷차림. 영숙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긴장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면 나오는 버릇처럼 학교는 어디 나왔어요? 인사도 덕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며느리감의 급을 확인하려는 날 선 질문이었죠. 지은은 잠시 무릎 위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고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이 최종 학력입니다. 그 순간 영숙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얼굴은 차갑게 굳어버렸죠. 과거 시장 바닥에서 무식하다고 손가락질 받던 자신의 비참했던 옛 모습이 지은 위로 겹쳐 보였습니다. 그 지독한 트라우마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모멸감으로 바뀌어 터져나왔습니다. 우리 집안 체면이 완전히 구겨졌네요. 명문가 며느리감이 이 정도라니. 영숙의 말은 점점 더 날카로운 비수가 되었습니다. 아들 민준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하지만 영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근본 없는 집안, 수준 차이. 입에 담기 힘든 모욕적인 단어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지은은 변명하지도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차분히 입술을 한번 꾹 깨물었죠. 지은은 조용히 자신의 낡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두꺼운 서류 파일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 영숙의 앞으로 천천히 밀어냈습니다. 이게 뭔데요? 짜증 섞인 영숙의 손이 무심코 서류를 넘겼습니다. 첫 장엔 유명 IT 기업의 로고와 함께 지은의 이름이 적힌 지분 증명서가 있었습니다. 가치만 수천억 원대. 다음 장을 넘기자
강남의 빌딩과 수원의 노른자위 상가 수십 채의 소유 목록이 줄을 이었습니다. 영숙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서류를 쥔 손가락이 종이를 구길 듯 하얗게 질리더니 이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죠. 그녀의 오만했던 얼굴에 경악과 탐욕, 당혹감이 기괴하게 번졌습니다. 이게 다 정말이에요? 지은은 꼿꼿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서늘할 만큼 차가웠죠. 학벌로 사람을 짓밟으시더니 이젠 재산이네요. 돈이 아닌 사람을 보실 줄 알았는데 실망입니다. 지은은 민준을 한번 슬프게 바라보고는 식당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죠.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영숙은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평생 돈과 학벌만 쫓던 시어머니가 수천억 자산가 며느리를 제 발로 차버린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극의 시작에 불과했죠. 탐욕에 눈이 먼 영숙의 앞날엔 과연 어떤 파국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사람의 낯빛이 변하는 데는 과연 몇 초나 걸릴까요? 수천억이라는 압도적인 숫자 앞에서 꼿꼿했던 시어머니의 자존심은 한낱 휴지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돈의 맛을 본 탐욕은 그토록 혐오하던 고졸 며느리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둔갑시켜버렸죠. 상견례장을 박차고 나간 지 사흘째 되던 날, 영숙은 지은의 회사 정문 앞 벤치에 앉아 누군가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둔 명품 핸드백을 톡톡 두드리는 영숙의 손가락. 30분을 훌쩍 넘겨 회사 정문으로 지은이 모습을 드러내자 영숙은 용수철처럼 튀어 올랐습니다. 며칠 전 쏟아냈던 독설은 까맣게 지워버린 듯 그녀의 입가엔 억지스러운 미소가 만발했죠. 지은 씨, 우리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어요? 근처의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긴 영숙은 가방에서 주섬주섬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로 조심스럽게 밀어낸 서류의 제목은 미래 투자 제안서. 영숙이 소유한 수원 구도심의 낡은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리모델링만 싹 다시 하면 수익이 어마어마할 거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영숙의 눈빛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새 식구가 될 며느리를 향한 정이 아니었죠. 수천억 자산가인 지은의 재력에 빨대를 꽂으려는 얄팍한 속셈이었습니다. 지은은 차분한 눈으로 천천히 서류를 넘겼습니다.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낡은 건물의 애매한 상권. 무엇보다 건물을 담보로 꽉 차 있는 거대한 부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빚을 떠넘기려는 수작이었죠. 지은은 짧은 한숨을 내쉬고 서류를 매정하게 덮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진심이 아니셨잖아요. 학벌이 아니라 제 재력 때문에 태도가 바뀌신 거 다 압니다. 단칼에 잘라내는 지은의 태도에 영숙의 미소가 일그러졌습니다. 곧 가족이 될 사람에게 너무 야박한 것 아니냐며 언성을 높여봤지만 소용없었죠. 지은은 입술을 꾹 깨물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홀로 남겨진 영숙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얄팍한 무안함은 곧 도끼 품은 앙심으로 변해갔죠. 그날 저녁 지은은 한강공원 벤치에서 민준을 만났습니다. 민준은 대역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자신의 손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머니를 대신해 수백 번 용서를 구했지만 지은의 마음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뒤였습니다. 돈을 잃을 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의지하려 했던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산산조각 났기 때문이죠. 민준 씨, 우리 시간을 좀 가져요. 어머님 때문에 모든 게 망가졌어요. 민준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그는 떠나는 지은을 붙잡을 염치가 없었습니다.
평생 어머니의 거대한 그늘에 숨어 침묵으로 일관했던 자신의 유약함이 뼈저리게 원망스러울 뿐이었죠. 지은은 쓸쓸한 뒷모습을 남긴 채 어둠 속으로 멀어졌고 민주는 벤치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한편 며느리에게 훈수를 들여다보기 좋게 거절당한 영숙의 분노는 엉뚱한 곳으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지은의 뒷조사를 하던 영숙은 지은의 회사가 사활을 건 대규모 투자 계약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죠. 영숙은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지은의 경쟁사 대표와 마주 앉았습니다. 우아하게 커피잔 테두리를 톡톡 두드리며 영숙은 지은의 약점과 회사 정보를 은근슬쩍 흘렸습니다. 고졸 출신이라는 사실을 과대 포장하고 회사의 자금 흐름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것처럼 험담을 늘어놓았죠.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내 아들을 쳐낸 괘씸한 여자에게 시어머니의 쓴맛을 보여주겠다는 지독하게 비뚤어진 모정이었죠. 며칠 뒤 무거운 마음으로 본가에 들른 민주는 어머니의 서재에서 우연히 녹음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무심코 재생 버튼을 누르자 지은의 회사 직원에게 투자 현황을 교묘하게 캐묻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죠. 거실로 뛰쳐나온 민주는 소파에 앉은 어머니 앞에 녹음기를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뭡니까? 지은 씨 회사 정보 캔에서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영숙은 잠시 흠칫 놀라는 듯 하더니 이내 꼿꼿하게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오해라며 변명하던 그녀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죠. 다 널 위해서야! 그깟 고졸 계집애가 돈 좀 있다고 내 아들을 무시하잔디! 엄마가 돼서 그 꼴을 그냥 봐! 어긋난 가족애가 괴물처럼 입을 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주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평생 자신을 위해 헌신했다고 믿었던 어머니의 진짜 얼굴은 타인의 삶을 짓밟고서라도 자신의 체면과 탐욕을 채우려는 속물 그 자체였습니다. 민주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어머니를 쳐다보다 거칠게 집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영숙의 앙칼진 목소리가 울렸지만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분노하며 어머니의 곁을 떠났다고 해서 비극이 멈추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영숙이 홧김에 쏘아올린 탐욕의 화살은 이미 시위를 떠나 무방비 상태인 지은의 회사를 향해 무섭게 날아가고 있었죠. 사흘 뒤 새벽 지은의 회사 서버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치명적인 공격이 쏟아집니다. 수천억의 자산이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될 절체절명의 위기. 영숙의 그릇된 욕망은 과연 지은의 삶을 어디까지 파괴하게 될까요?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공든 탑이 무너지는 데는 단 하룻밤이면 충분했습니다. 며느리를 향한 얄팍한 복수심이 쏘아올린 작은 불씨. 그것은 수천억 원의 자산을 잿더미로 만드는 거대한 화마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새벽 2시 지은의 회사 서버실은 붉은 비상등으로 번쩍였습니다. 모니터 화면마다 암호화된 파일들이 가득했죠. 치명적인 랜섬웨어 공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며칠 전 영숙이 경쟁사 대표에게 흘렸던 악의적인 소문은 언론을 타고 일파만파 퍼져나갔습니다. 고졸 출신 스타트업 대표의 과대포장 논란. 기사가 터지자마자 가장 먼저 발을 뺀 건 투자자들이었습니다. 성사 직전이었던 대규모 투자 계약은 백지화되었고 주가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지은은 며칠 밤을 새우며 핏발선 눈으로 모니터를 노려보았습니다. 회사를 살려야 했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개인 자산을 처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남의 빌딩 2채를 급매로 내놓고
알짜배기 상가 지분도 헐값에 넘겼습니다. 수천억 원대 자산이 며칠 만에 반토막이 났죠. 위약금과 고객 보상금을 막기 위해 지은은 입술이 피가 나도록 꽉 깨물었습니다. 같은 시각 아들 민주는 참담한 얼굴로 어머니 영숙 앞에 섰습니다. 녹음기를 통해 어머니의 만행을 확인했던 민주는 결국 지은의 회사가 파산 위기에 몰렸다는 소식을 듣고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지은 씨 회사가 다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어머니가 흘린 그 얄팍한 정보 하나 때문에요. 영숙의 손가락이 흠칫 멈췄습니다. 자신이 원한 건 그저 며느리의 콧대를 꺾는 것뿐이었지 회사를 통째로 날려버릴 생각은 아니었으니까요. 영숙은 당황하며 자신이 한 짓이 아니라고 변명하려 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전 이제 어머니를 믿지 않습니다. 제발 제 인생에서 그만 빠져주세요. 민주는 미련 없이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아들의 싸늘한 뒷모습을 보며 영숙은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녀의 세상이 자신이 파놓은 탐욕의 함정에 빠져 산산조각 나고 있었죠. 며칠 뒤 초조함에 시달리던 영숙은 오랜 친구 은주를 만났습니다. 영숙은 여전히 불안한 손가락으로 찻잔 테두리를 톡톡 두드리고 있었죠. 은주는 평소와 달리 굳은 표정으로 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숙아, 너 10년 전 사업 부도 났을 때 기억나? 그때 익명으로 5천만 원 보내준 사람 말이야. 갑작스러운 과거 이야기에 영숙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모든 걸 잃고 거리에 나앉을 뻔했던 그 지옥 같았던 시절. 이름 모를 은인이 보낸 돈 덕분에 빚을 갚고 지금의 상가 건물을 살 수 있었죠. 영숙에게 그 은인은 하늘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은주는 말없이 가방에서 오래된 편지 한 통을 꺼내 테이블 위로 밀어냈습니다. 그때 돈과 함께 왔던 편지야. 서명, 똑똑히 봐. 영숙은 의아한 얼굴로 빛바랜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편지 맨 아래 적힌 독특한 필체의 서명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글씨. 영숙의 머릿속에 상견례 날 지은이 던지고 간 수천억대 지분 증명서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서류의 맨 뒷장에 적혀 있던 대표 이지은의 서명. 두 서명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똑같았습니다. 이게 설마. 쨍그랑 영숙의 손에서 찻잔이 미끄러져 바닥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그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신을 지옥에서 건져준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 은인을 학벌이 낮다며 벌레 보듯 무시했습니다. 아들과 갈라놓았고 기어이 그녀가 평생 바쳐 이룩한 회사마저 박살 내버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질렀다는 뼈저린 회한이 영숙의 온몸을 강타했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영숙의 어깨가 처절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흘러내린 눈물이 깨진 찻잔 조각 위로 뚝뚝 떨어졌죠. 너무 늦어버린 깨달음이었습니다. 자신이 던진 멸시와 탐욕의 돌팔매가 가장 은혜로운 사람의 심장에 꽂혔다는 걸 알게 된 시어머니.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기엔 지은의 상처도 텅 빈 금고도 너무나 깊고 컸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영숙은 과연 이 지독한 업보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형벌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자신이 무심코 던진 돌이 자신을 지옥에서 건져준 생명의 은인 가슴에 꽂혔다는 걸 뒤늦게 깨닫는 것일 겁니다. 모든 진실을 마주한 영숙의 세상은 철저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만했던 시어머니의 가식은 벗겨졌고
그 자리엔 비참한 참회만이 남았죠. 그날 밤 영숙은 도망치듯 아들 민준의 원룸을 찾아갔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영숙은 평생 꼿꼿하게 지켜온 자존심을 버리고 차가운 복도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준아, 내가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다. 지은 씨가 10년 전 날 살려준 그 은인이었어. 영숙의 오열이 비좁은 복도를 채웠습니다. 며느리의 재산을 탐내고 앙심을 품어 회사까지 망치려 했던 자신의 끔찍한 악행을 낱낱이 고백했죠. 민주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엎드려 우는 어머니를 내려다보는 민준의 시선은 서늘했습니다. 그게 진심이시라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하세요. 저한테 울지 마시고 지은 씨에게 직접 보여주십시오. 단호하게 닫힌 문 앞에서 영숙은 밤이 깊도록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를 향한 아들의 마지막 유해 선고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영숙은 평소 입던 화려한 명품 코트 대신 낡고 두꺼운 자원봉사 조끼를 걸쳤습니다. 그녀가 찾아간 곳은 지역복지관. 그곳에서도 가장 고되고 사람들이 기피한다는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을 자청했습니다. 가파른 달동네의 계단은 끝이 없었습니다. 평생 남위에 군림하며 세입자들에게 호통만 치던 영숙이었습니다. 무거운 도시락 상자에 어깨가 짓눌리고 숨이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며칠 만에 온몸에 지독한 몸살이 찾아와 알아누울 지경이었지만 영숙은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뼈마디가 쑤시는 육체의 고통쯤은 자신이 지은에게 주었던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거친 숨을 몰아쉬는 영숙의 주름진 이마를 타고 땀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오만했던 과거를 씻어내는 속죄의 눈물이었습니다. 영숙의 묵묵한 참회는 결국 지은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무너진 회사를 수습하느라 하루하루 피 말리는 전쟁을 치르던 지은이었죠. 하지만 어느 주말 아침 지은은 굳은 얼굴로 영숙이 땀 흘리는 달동네 비탈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가파른 골목길에서 무거운 상자를 든 채 휘청이던 영숙. 그때 누군가 영숙의 상자 한쪽을 말없이 쑥 나눠들었습니다. 놀라 고개를 든 영숙의 시선 끝에 수척해진 얼굴에 지은이 서 있었습니다. 오늘 저도 일손 좀 보태려고요. 지은은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긴 말 없이 나란히 계단을 올랐습니다. 좁은 골목, 무거운 도시락 상자, 서로의 거친 숨소리만이 고요한 동네를 채웠습니다. 점심때가 다 되어서야 계단 한 구석에 주저앉은 두 사람. 지은이 말없이 땀 닦을 물수건을 건넸습니다. 물수건을 받아드는 영숙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물질이 아닌 묵묵한 노동의 땀방울로 끊어졌던 연이 조금씩 이어지는 순간이었죠. 봉사가 끝난 늦은 오후, 영숙은 지은의 소매를 이끌고 수원의 한 허름한 골목길로 향했습니다. 낡고 색바랜 간판이 걸린 할매 분식. 과거 지은이 병든 어머니의 약값을 벌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떡볶이를 팔며 일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분식집 사장님은 단번에 지은을 알아보고 반가워했습니다. 지은이 얼마나 악착같이 성실하게 일했는지, 대학 갈 돈이 없어 주방 구석에서 코딩을 독학하면서도 단 한 번도 웃음을 잃지 않았는지, 사장님의 입을 통해 전해 듣는 지은의 치열했던 청춘에 영숙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고졸이라며 벌레 보듯 짓밟았던 그 시간들은 사실 지은이 온몸을 바쳐 버텨낸 눈물겨운 훈장이었으니까요. 영숙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볶이 접시를 앞에 두고 끝내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은아, 내가 정말 미안하다. 영숙은 처음으로 며느리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렀습니다. 나도 참 지독하게 가난했어. 못 배웠다고 억울하게 짓밟히고 무시당했지. 그 상처가 어느새 괴물 같은 트라우마가 되더라. 나를 지키려다 보니 돈과 학벌에 미친 속물이 되어버렸어. 내 그 못난 상처 때문에 너한테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구나. 투박하고 거친 영숙의 손이 테이블 위로 뻗어나갔습니다. 덜덜 떨리는 주름진 손끝에는 어떤 가식도 없는 진심만이 남아 있었죠. 지은은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독하게만 보였던 시어머니의 껍데기 뒤에 숨겨져 있던 자신과 너무나 닮은 뼈저린 가난과 상처, 지은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그 처절한 고백 앞에서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어머님도 참 많이 아프셨겠네요. 그 긴 세월을요. 지은은 조용히 손을 뻗어 영숙의 거친 손을 꽉 맞잡았습니다. 두 여자는 낡은 분식집 테이블에 마주 앉아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최고급 한정식 집에서는 결코 나눌 수 없었던 상처받은 두 영혼이 서로의 아픔을 온전히 껴안는 화해의 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이루어진 눈물의 용서. 식당 밖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민준도 조용히 안경을 벗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토록 멀리 돌아 세 사람은 잃어버렸던 가족의 정을 되찾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폭풍이 지나가고 마침내 따뜻한 평안이 찾아온 듯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은 왜 이리도 가혹한 걸까요? 화해의 기쁨도 잠시, 며칠 뒤 무리한 봉사 일정 탓인지 평화롭게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영숙이 가슴을 부여잡고 차가운 거실 바닥으로 쓰러지고 맙니다. 간신히 찾은 이들의 행복은 이대로 산산조각 나고 마는 걸까요? 비온 뒤에 굳어진 땅은 단단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지독한 폭풍을 견뎌낸 나무가 뒤늦게 잎을 떨구기도 하죠. 기적처럼 찾아온 화해와 평온. 세 사람은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이들에게 그리 긴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요란한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늦은 밤의 정적을 날카롭게 찢어발겼습니다. 응급실 복도. 민주는 초조했습니다. 지은 역시 핏기가 가신 얼굴로 입술을 꾹 깨물고 있었죠. 과도한 배달 봉사 일정과 그간의 극심한 스트레스. 영숙의 심장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가혹했습니다. 길어야 석 달. 심장 기능 저하로 인한 시한부 판정이었습니다. 이제 막 엉킨 실타래를 풀고 서로의 온기를 느끼기 시작했는데 하늘도 무심하게 이별의 시간은 너무도 빨리 찾아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은의 회사를 살리기 위한 절대적인 해외 투자 계약 출장이 코앞으로 다가왔죠. 지은은 당장 출장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힘겹게 눈을 뜬 영숙이 지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가거라, 지은아. 내가 청춘을 다 바쳐 세운 회사잖니. 내 걱정은 말고 훌륭하게 성공해서 돌아와. 그게 이 못난 시어미한테 주는 가장 큰 선물이야. 영숙의 주름진 손가락이 지은의 손등을 따뜻하게 톡톡 두드렸습니다. 상견례 날 오만하게 테이블을 두드리던 그 날카로운 손가락이 아니었죠. 온전한 사랑과 축복이 담긴 어루만짐이었습니다. 지은은 차오르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지은이 비행기에 오른 지 사흘째 되던 날, 영숙의 호흡이 눈에 띄게 가빠졌습니다. 민주는 쏟아지는 눈물을 닦으며 묵묵히 어머니의 곁을 지켰죠. 고통스러운 표정은 없었습니다. 영숙은 오히려 평온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저 낳아주셔서 그리고 다시 돌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숙의 손가락이 마지막으로 민준의 손을 작게 쥐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의 심장 박동기가 길고 평탄한 소리를 내며 멈췄습니다. 가난과 트라우마에 갇혀 평생을 아등바등 살아온 영숙. 그녀는 아들의 따뜻한 품 안에서 마침내 길고 고단했던 삶의 무게를 내려놓았습니다. 수천억의 자산도 알량한 학벌의 자존심도 모두 부질없음을 깨달은 참으로 홀가분한 마지막이었습니다. 눈물의 장례가 끝나고 영숙의 유언장이 공개되었습니다. 굳은 표정의 민준과 지은 앞에 변호사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영숙은 자신의 명의로 된 수백억 대의 상가와 모든 재산을 며느리 지은과 아들 민준에게 남겼습니다. 단 하나의 조건이 있었죠. 과거의 나처럼 가난하고 못 배웠다는 이유로 상처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학력 제한 없는 장학재단을 세워다오. 진짜 자산은 돈이 아니라 사람의 진심이라는 걸 내가 가르쳐주지 않았니? 못난 어미의 마지막 참회이자 부탁이다. 유언장 위로 지은의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비뚤어진 탐욕으로 시작된 악연. 하지만 어머니가 마지막에 남긴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잣대에 상처받은 이들을 품어달라는 크고 숭고한 사랑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년 뒤, 맑은 가을 햇살이 쏟아지는 야외 정원입니다. 이곳에선 뜻깊은 두 가지 행사가 함께 열리고 있었습니다. 김영숙 희망재단의 개소식, 그리고 미뤄두었던 민준과 지은의 작은 결혼식이었죠. 수많은 장학생과 하객들의 따뜻한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입장 음악이 흐르고 턱시도를 입은 민준과 눈부신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은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지은은 입술을 깨물지 않았습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평안하고 환한 미소로 하객들을 향해 목례를 했죠. 민준이 지은의 손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어머님, 저희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남겨주신 그 진심 잊지 않고 평생 나누며 살게요. 마치 잘 살거라, 내 사랑하는 아이들아라고 속삭이는 듯 했죠. 상처는 때론 날카로운 흉기가 되어 서로를 찌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상처의 밑바닥에 숨겨진 서로의 진심을 마주할 때 흉터는 비로소 아름다운 무늬가 됩니다. 껍데기가 아닌 온전한 진심으로 서로를 껴안은 세 사람. 영숙이 남긴 이 값진 유산은 지은과 민준의 삶 속에서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진짜 사랑, 진짜 가족의 의미를 우리 가슴 깊이 새겨주면서 말이죠.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고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